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AI를 이용해서 과거의 문헌을 신속하게 한번 썸머해서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화상 관련 아이디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간혹 파산 절차에서 부인권 행사 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인권 행사를 통해 파산재단에 편입되는 재산은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배당을 가능케 하는 요소인데, 보통 뭐 파산에서는 이제 파산관제인이 법원하고 적절하게 협의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이제 그 채무자 본인한테 그 부인권 행사를 법원에서 명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생이나 법원회생에서는 이제 관리인에게 부인권 행사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에서는 이제 관제인한테 뭐 명령 내리는 경우는 서면상으로는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치과의사가 이제 뉴스타트 방문센터를 방문했네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치과의사라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병원이겠죠. 치과 병원, 보증금, 그 다음에 치과를 개설하기 위한 의료시설,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넘길 것인가. 결국 이제 권리금이 가장 문제죠. 권리금. 실제 이제 파산하다 보면 병원을 뭐 크고 작은 조그만 개인 의원 정도겠죠. 개인 의원을 이렇게 매각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변호사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 상속재산 분할 소송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죠.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4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난 동영상을 보시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관제인이 수개를 해야 된다고 나오죠. 대표적인 게 채권자 취소송, 부인권 소송, 그 다음에 재산 반환 소송,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여기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은 돈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채무자가 이제 상속협의 분할 혹은 상속재산 분할, 자기 몫을 달라는 재산 반환 소송이기 때문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소송으로서 관제인이 당연히 수개를 해야 됩니다. 이제 11억 원 정도를 승소했네요. 11억 원 정도면 개인 파산에서는 상당히 큰 돈이죠. 개인 파산에서는. 배당 이의 소송 수개. 이거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변호사님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습니다. 법원이 판단, 항소심 재판부도 경매사건에서 배당금을 파산관제인이 수령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배당 이의 방법이 아닌 직접 교부와 청구할 수 있는 취지로 판결 위에 설시하였다. 그러나 답답한 소리도 이미 신부가 찾아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시 또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 변호사님은 수개를 허용을 해라. 차라리 수개를 허용하면 바로 관제인이 마무리해서 관제인이 찾아오는데, 수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신부가 찾아가면 다시 또 신부한테 뭐 내용 증명을 보내서 신부가 이 판례 취지대로 이거는 파산 재단에 관한 파산관제인이 수개할 필요 없이 당연히 파산재단에 속하기 때문에 돈 내놔라. 응하지 않으면 이제 또 소송해야 되겠죠.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패소해서 배당 이의에 관한 거는 관제인이 수개할 수 없도록 지금 이제 정리가 됐죠. 이제 공동사무소, 변호사 관제인들은 이제 3명, 3인 이상을 공동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3인 이상. 우리 법에서는 원래는 이제 형사에서는 2인 이상이죠. 근데 관제인 공동사무소는 3인 이상을 인정을 해주고, 3인 이상이 이제 모여서 관제인들이 협업을 하면, 같이 운영을 하면 공동사무소로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가는
205단독하고 215단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송구조, 기관 경유 사건이라고 합니다. 서울금융복지센터, 대한법률구조구단, 그 다음에 이제 소송구조. 물론 일반 재판부에서 소송구조를 하지만, 거기 이제 소송구조, 이 세 가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입니다. 205단독은 이제 부장판사님이 전체 개인도산 총괄이고요. 그 다음에 215단독은 개인도산 부총괄이라 그래서 그분은 이제 단독판사. 여기서 이제 사건을 관제인 27명을 13명, 14명 이렇게 분산 배치해서 한 달에 한 5건, 많으면 한 7건, 적으면 4건, 대여섯 건 정도를 이제 1년에 한 5, 60건 정도 하는 거죠. 그 사건은, 공동 사건은 예납 금액이 이제 30만 원이 원칙입니다. 일반 사건은 이제 40부터 출발했죠. 이게 이제 벌써 시행된 지가 이제 한 10년 됐나요?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년 좀 안 됐나? 6, 7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기자들, 아마 이분들이 그 경제신문 기자인 것 같아요. 경제신문 기자. 그래서 관제인들한테도 이제 인터뷰가 많이 왔죠. 그다음에 담보권 미설정 사례 분석,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 지인 간 거래. 가족 지인 간 돈거래하면서 담보권 설정을 잘 안 하는 법률 문화가 있죠. 한국인, 우리나라 사람이 정서에 잘 안 맞고 별난인가 취급하거나 쫌팽이로 여겨진 경우가 많죠. 믿지 못하겠냐, 그렇죠? 인간적인.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더 배신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돈을 꿔주면서 담보로 잡는 거는 흉볼 일이 아닙니다. 자기 권리를 지키고 그 사람도 오히려 마음이 편하죠. 나중에 내가 망했을 때 담보권을 설정해, 뒤늦게 나중에 이제 막 어려워질 때 허둥지둥 되면서 담보권을 설정하면 그 사행위가 되죠. 사행위. 오히려 부인권 행사 당해서 또 소송 당합니다. 그럼 또 두 번째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배신을 당한 게 아니죠. 법상 그렇게 한 거죠. 처음부터 돈을 꿔줄 때 은행처럼 담보를 딱 잡으면 좋습니다. 뭐 차도 마찬가지고요. 캐피탈 차량 할부. 캐피탈에서 차값을 할부로 받으면서 차값의 0에서 70% 정도로 채무자별로 차등을 적용한답니다. 정작 채무자가 위기시 매각하면서 100% 우선 면제가 받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0% 신용으로 대출해줬는데 대표이사나지 그 업자가 파산에 들어왔을 때는 우선권은 없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동차. 이게 이제 그래서 왜 이렇게 차등 적용을 하냐. 0에서 70%. 이건 아마 그 사람이 이제 신용을 고려를 하지만 완벽하진 않죠. 뭐 파산 들어가면 무용지물이죠. 다만 이제 비용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비용. 이게 자동차가 뭐 수천만, 1년에 거래되는 게 수십만 대가 팔리잖아요. 수십만 대가 팔리고 중고까지 하면 뭐 100만 대 이상 팔릴 텐데 그 근저당 비용을 전체적으로 캐피탈사에서 부담을 하려면 엄청난 금액이죠. 그 금액에 따라서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1억 설정해 놓으면 2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비용이 1억이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자동차는 1억이면 20만 원이지만 1000만 원이면 2억 2천만 원, 2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면 한 4만 원. 몇만 원 안 되지만 워낙 많은 차량이 들어가니까 이 비용도 만만치가 않겠죠. 보험 약관 대출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자에게 해약하는 범위에서 대출해 주는데 대법원은 대출이 아닌 이건 선급금으로 보죠. 그래서 파산 시 상계가 가능하므로 사실상 우선권이 있습니다. 뭐 이 해약을 했을 때 우선권이 있죠. 이 선급금에 대해서는. 거래 과정에서 담보권 등의 강고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무지, 과실, 비용 등의 문제로 일반 채권자로 있다가 파산 임박 시에 사실상 우선 변제권 행사하여 관제인에게 부인권 행사를 당하는 케이스는 엄청 많죠. 이것과 아까 대비한 거죠.
보험사 신용대출과 상계권 문제. 이거는 뭐 늘 문제가 되지만 이제 확립이 돼 있습니다. 보험사에 채무자는 해약환급금이 6천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약관대출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전액 신용대출로 1억 원 이상을 채무자에게 해주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약관대출은 이자가 높습니다. 약관대출 한번 받아보시면 이 소비자한테 보장해줘야 되는 이율이 있습니다. 최초에 공시한 게. 그거 플러스 한 2, 3% 됩니다. 뭐 저금리 시절에도 7, 8% 되더라고요. 근데 신용대출은 뭐 그런 거 없죠. 그냥 은행에서 보험사에서 자체 조달하는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올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율이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약환급금 6천만 원을 뭐 한 3천을 쓰고 싶다 해도 이자가 상당히 높습니다. 약관대출은. 그래서 이제 신용대출을 알아봐서 신용대출을 씁니다. 법적 쟁점은 채무자의 파산 절차에서 이런 채무자가 이제 무슨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보증을 섰다가 그게 보증이 이제 현실화되는 바람에 파산했을 때 뭐 보험 환급금 6천만 원이지만 뭐 매덕 빚이 늘어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채무자의 파산 절차에 보험회사는 이제 상계권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416조, 417조. 다만 관제인의 한가 포기 시 채무자에게 이게 귀속되냐, 그죠? 채무자 겁니다. 그래서 상계 내용증을 보내고 나머지의 채무자 면책 시 보험사는 상계 효력이 발생했다고 믿고 사고 발생 시 보험을 6천을 공제하고 사보험금을 지급해야 될까요? 아니죠. 상계 적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계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해약하지 않으면 상계는 다 안 됩니다. 그래서 관제인이 그냥 해약을 안 하고 그냥 화해계약으로 만약에 뭐 보험이 한 1,500이 있다. 그러면 한 1,000 정도를 그 사람 내지 가족이 도움을 받아서 파산자에 편입하고 그 보험을 유지하면 이 보험회사의 신용대출은 상계가 안 되고 그냥 면책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험회사에서 엄청나게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의 제기하지만 요지부동입니다. 보험사 은행의 담보관행, 예금 적금을 설치한 질권을 설정하죠. 보험사는 약관대출 또는 신용대출합니다. 은행은 질권 설정을 안전하게 보장하지만 보험사는 상계권 행사를 시도합니다. 타채권자 압류 시 질권으로 보호되고요. 보험사는 해약 안급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이자율 일반 담보대출 금리고요. 보험사 약관대출은 고금리입니다. 예금 적금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대출 시 나중에 상계를 예정하고 그냥 신용대출 해주는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예금 적금의 질권을 설정합니다. 상계권은 몰라서 그럴까요? 만약 질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압류한다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털리죠.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질권을 설정해놓은 이유가 은행이 바보라서가 아니죠. 질권을 설정해 놓습니다. 보험사 신용대출의 문제점은 보험사의 상계권 인정됩니다. 다른 채권자의 형평성. 그래서 대부분의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보험사는 왜 안전하게 약관대출 안 하고 신용대출을 해줬을까요? 약관대출을 경험한 분들은 알겠지만 한 얘기죠. 고금리이므로 소비자가 꺼립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이자의 따블입니다. 요즘 같은 이 당시 초저금리였죠. 2015년도, 16년도, 18년 전 이전이니까. 그 당시에도 이렇게 돈을 빌리려면 뭐 그때는 신용대출이 막 2, 3%, 담보대출이 한 2, 3%고 일반 신용대출은 한 6, 7%, 5, 6% 이런 시절입니다. 그때도 8, 9% 했습니다. 엄청 비싸죠, 이자가. 따블이죠. 한편 예적금처럼 해약환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양도도 금지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한번 민사집행법이 개정으로 다른 채권자가 보험 해약환급을 가압류, 압류하더라도 강제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2010년인가 11년도에 개정됐죠. 그 당시 이제 제가 관제 경험으로 돌이켜보면 그때 뭐 1년에 뭐 4만 건이 압류된다. 채권자 보험 해약환급.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강제로 막 보험을 해약했죠. 그때는 법을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대법원과
뭐 대법원까지 가서 정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변호사가 이제 이게 승소금액 34억. 최근에 제가 아는 변호사님은 140억을 환가를 했습니다. 개인 파산에서. 상속재산 파산이죠. 무슨 땅, 토지와 관련된 이제 운송회사의 어떤 재산도 많고, 그 주식을 이제 환가를 한 거죠. 주식. 그게 이제 140억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남아서 돌려주고, 그 상속세도, 거기서 쟁점은 이제 상속세가 재산채권이냐 아니냐. 파산 선고 후에 발생했죠. 파산 선고 후에, 파산 선고 후, 선고 전에 이제 발생한 게 아니라 파산 선고 후에 이제 상속세를 계속 6개월 내에 내야 되는데, 이 상속세 파산과 관련된 환가 때문에 한 달에 연체이자가 7천인가 그렇다. 7천이가 그냥. 그러니까 그걸 빨리 내달라고 하는데, 그게 재단채권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조세채권이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간혹 개인 파산에서는 이제 이렇게 큰 사건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상속 사건에서 이제 클 수가 있죠. 유족의 재산이, 망인의 재산이 많으면 빚도 많지만 재산도 많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재산이 300억인데 빚이 3천억일 수도 있죠. 그러면 환가 재산은 300억이죠. 3천억은 이제 거기에 이제 뭐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그 다음에 뭐 근로자 혹시 개인 사업 하시는 임금 이런 거 다 우선 변제해주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 이제 n분의 1로 나눠주죠. 근데 상속재산 파산은 옛날에는 이제 골고루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203단독하고 204단독 전담부로 구성해서 한 2년, 벌써 2년 됐죠? 2년? 2, 3년 됐나요? 다른 재판부는 이제 상속재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임과 상속재산 파산에 관한 관계죠. 이 부동산하고 차량은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경매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정수임만 하고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해태하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거는 민법상 임의 변제를 하는 경우는 유튜브로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현금 환가 위주로 되는 거는 민법상 굳이 상속재산 파산 안 해도 민법상 임의 변제를 해서 n분의 1로 나눠주고 뭐 우선 변제하면 끝납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하고 차량, 등기 등록된 재산은 반드시 경매해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 파산은 뭡니까? 뭐 경매할 수도 있고 임의 매각할 수도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으니까요. 화해계약 체결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환가 방법이 좀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유리한 측면이 있죠. 민법에서는 경매, 부동산 경매만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만약에 무슨 상속 배당 관리인, 한정 승인을 좀 주도하는 그런 관리인을 선임을 해서 파산관제인처럼 다양한 어떤 법원의 감독을 받아서 하는 절차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상속재산 파산이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뭐 퇴직금, 명예퇴직금, 퇴직금 근로자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보험 판례가 다 정리가 됐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그 다음에 이사의 퇴직금, 병용자의 퇴직금, 보험사 상계 문제. 늘 얘기하지만 상계는 보험이 해약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해약이 안 되면 상계권을 상계 적성에 있지 않으므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거의 확정적인 얘기 같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재산 파산은 잘 연계가 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거의 99% 이상은 한정승인하고 상속재산 파산을 하고 간혹 한정승인 없이 상속재산 파산을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성수인 효과는 생기죠. 파산 매각 시 공유자 우선 매수권. 채무재생법 344조의 민사집행법과 비슷한 규정이 있다. 이미 매각 시 우선권 부여할 필요가 없음. 공개 매각 시 시청세 우선권 부여 여부 기재에 서가받고 공고. 공매 공고에 따라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매수권. 고물상에 이제 플라스틱 압축기 함유된 사례가 있었고요. 물상 담보권자의 변제와 편파행위. 물상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가 일반 채권자에 대한 편파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편파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소국설을 김 변호사님은 긍정선을 취하고 있다. 이게 뭐 예전에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장기 적체 사건 처리가 이제 늘 문제죠. 선고실 기준으로 2년 이상 지난 거. 다음에 이제 TF는 중간중간에 이제 많이 개설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근저당권 설정, 그건 이제 끝났죠. 뉴스타트 상담센터는 계속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이 추징금 상담이 많이 오지만 추징금은 이제 채권 자체로는 파산 채권 아니고 후순위 채권입니다. 그래서 후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배당받을 가능성이 적죠. 다만 비면책 채권이죠. 그래서 국가가 계속 시효를 3년 내로 정지하면은 이거는 뭐 죽을 때까지 진짜 시효가 살아 있으면 추징금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파산, 과거의 어떤 매물을 보니까, 그 당시 이제 고민, 이게 벌써 한 6년 전부터 한 10년 전 사이입니다. 아마 코로나 전일 거예요. 훨씬 세미나 활발하게 하고,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세미나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준비하면서, 토론하면서, 이제 좀 메모를 해놨던 거를 이제 AI로 한번 돌려서 복습을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